말도 안 돼.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방금 보신 이 눈부신 황금빛 나비, 이것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멈춰버린 기억의 부활일까요? 이 기적 같은 찰나를 위해 한 여인은 평생을 빗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정성껏 차린 남의 집 제사상이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나 자신을 위한 상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평생을 저주하며 숨겨온 어깨의 화상 흉터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 유일한 등불이 되는 기적 같은 실화. 찬란한 비행이 시작되기 전 그 처절했던 폭풍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적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조금 전 보신 그 눈부신 나비의 날갯짓은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눅눅한 빗줄기가 온몸을 파고드는데 등 뒤에 엎인 5살 지민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남편의 손에 들렸던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던 그 날카로운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돈 내놔 이년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려버릴 것 같았지만 등 뒤에 아이가 덜덜 떨며 엄마 무서워 라고 속삭일 때마다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갈 곳 없는 저희 모녀 앞에 나타난 건 전신주에 반쯤 찢겨 붙어 있던 구인 광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청담동 저택, 입주가사 도우미 급구, 아이 동반 가능. 빗물에 번진 그 글자가 제게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부어오른 발을 이끌고 도착한 청담동의 그 집은 마치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높고 무거운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정갈한 정원과 대리석 바닥은 제가 살던 지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훔쳐내며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광고 보고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빗물에 너무 젖었어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눈길이 제 등 뒤에 엎여 헬쑥해진 지민이에게 머물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무릎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빗속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 우는 소리 나는 건 질색인데 죽은 내 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 사모님의 서늘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매달렸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없는 듯이 살겠습니다. 제발 지민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게 해주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사모님은 혐오 섞인 눈길을 거두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죽은 지수 기일이니까 제사상 준비도 네가 다 해야 할 거야. 그렇게 저는 그 거대한 성체의 파출부로 죽은 아이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그림자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성벽처럼 높은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사라는 분의 손에 끌려 저택 구석진 곳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은 골방으로 밀려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등 뒤에서 축 늘어진 지민이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빗물에 흠뻑 젖은 지민이의 작은 몸은 그보다 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몸에 걸치고 있던 낡은 면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에 여기저기 목이 늘어나고 해진 이제는 걸레보다 나을 것 없는 옷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지민이를 지킬 유일한 도구였지요. 그 거칠고 눅눅한 천을 꽉 짜서 바닥에 흐르는 빗물을 대강 훔쳐내고는 지민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한 장 청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민아, 엄마 봐. 지민아, 정신 좀 차려봐. 입술을 짓씹으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지민이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작은 손톱 끝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티셔츠의 마른 부분을 찾아 지민이의 가느다란 팔다리를 미친 듯이 문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아오길, 이 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제 온 힘을 손끝에 모았지요. 거친 천 조각이 지민이의 연약한 살결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제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지민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지민이의 가슴팍에 귀를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아주 작고 불규칙하지만 지민이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가냘픈 소리가 끊길까봐 저는 제 숨조차 멈춘 채 귀를 기울였지요. 그 짧은 침묵의 순간들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이런 곳까지 오게 해서, 이런 차가운 바닥에 눕게 해서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 지민이의 뺨 위로 빗물보다 뜨거운 액체가 툭툭 떨어져 번졌습니다.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지민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젖은 티셔츠를 꼭 쥐고 지민이를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체온이라도 다 전해주고 싶어서, 제 심장 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지민이를 부서지도록 안았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팍에 닿아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을 때 그제야 저는 참았던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티셔츠 한 장에 지민이의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모님의 눈을 피해 숨을 죽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지켜내고 있었지요. 지민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라 해도 좋으니 우리 지민이 밥 한 그릇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저는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민이의 온기가 조금씩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수모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 눅눅한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민이의 젖은 몸을 닦아내던 그 낡은 티셔츠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저는 골방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조금 전 제가 보았던 풍경보다 훨씬 더 차갑고 눈이 부셨지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제 초라한 몰골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제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공간의 중심에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분의 발치로 다가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돌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제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빗물이 그분의 값비싼 실크 가운 끝자락에 닿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훑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꼴로 밤중에 찾아왔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제 입으로는 죽어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저 저를 이름 없는 그림자로만 여겨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려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대답 대신 경멸이 가득 섞인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셨지요. 그 시선이 제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멍 자국에 머물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매질의 흔적까지 들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잠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한 일, 손에 물마를 날 없는 일, 뭐든 시켜만 주세요. 화장실 바닥을 혀로 닦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이 지내겠습니다. 그저 우리 지민이 저 가여운 어린 것에게 비피할 지붕 하나와 밥 한 술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바닥을 짚은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저는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빌고 또 빌었지요. 이마가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지만 저는 눈을 감은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네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30년 전 그날 내 손을 놓치던 우리 지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애이는구나. 사모님이 낮게 읊조리는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과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허락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고인지 알 수 없어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저는 오직 사모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지요. 좋아, 묻지 않으마. 대신 네 말대로 죽은 듯이 일만 해. 만약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거나 그 애가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땐 자비란 없을 줄 알아. 사모님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닿은 제 손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요. 살았다. 우리 지민이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마지막으로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성도 버리고 오직 파출부로 살아가야 할 제 운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택의 가장 높은 곳, 화려한 계단을 수십 개 지나 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먼지 쌓인 다락방 옆에 제 손바닥만 한 골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지민이를 안고 그곳으로 숨어들었지요. 문을 닫는 순간 육중한 문틈 사이로 저택의 화려한 불빛이 차단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적만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마치 이 세상에서 지워진 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지민아, 이제부터 엄마랑 여기서 지낼 거야. 그런데 약속 하나만 하자. 여기선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까르르 웃어도 안 되고 엉엉 울어도 안 돼. 엄마 말 알겠지? 제 간절한 당부에 지민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제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침묵이었지만 지민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밖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에 온몸을 굳히면 지민이도 제 품바구니 속으로 머리를 깊숙이 파묻으며 숨을 죽였지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팍에서 두근두근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저택의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사모님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제 온 신경은 저 높은 곳 골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나 지민이가 답답함에 문을 열지는 않을까, 쥐라도 나와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요.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끝이 하얘지도록 걸레를 쥐어짰습니다. 예, 위층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 안 들리니? 쥐가 들끓는 건 아니겠지? 사모님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닥을 더 세게 문지르며 대답했지요. 아, 제가 아침에 청소하면서 짐을 좀 옮기느라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 조심하겠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밥 한 덩이를 챙겨 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던 지민이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 없이 달려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온종일 좁은 방 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엄마를 기다렸을 아이를 생각하니 목이 메어 바발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저는 지민이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창문 하나 없는 골방의 천장 위로 쥐들이 갉아먹는 소리만 들려오던 그 밤들. 저는 지민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사모님의 눈을 피해 이 위태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저희 모녀의 생존은 오직 그 고요한 침묵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유난히도 달빛이 시리게 밝은 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호출로 안채 서재를 청소하던 중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지요. 30년 전 잃어버렸다는 그 집의 딸 지수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위로 먼지를 닦아내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액자 귀퉁이에 적힌 날짜 때문이었지요. 10월 12일.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등 뒤 골방에서 숨죽여 잠든 제 딸 지민이의 생일과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날짜였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어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갑자기 들려온 사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액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느새 제 뒤에 서서 핏기 없는 얼굴로 액자를 뺏어 드셨지요. 그분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그리움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먼지가 좀 앉았기에 닦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사과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지수 생일이야. 살아있었다면 32이었겠지. 그 애가 떠난 뒤로 내 시계는 10월 12일 그 아침에 멈춰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잃고 멈춰버린 사모님의 시간과 폭력을 피해 도망치며 필사적으로 지켜온 제 시간이 묘하게 겹쳐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사모님이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상실감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모님은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과 함께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하셨지요. 내 엿보지. 뜨거운 공국을 식탁에 올리다 아이 어깨에 쏟았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정신이 나가서 약을 찾으러 간 그 찰나에 대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애가 밖으로 나간 거야. 어깨에 빨간 흉터를 달고서 말이다. 어깨에 흉터.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왼쪽 어깨에는 평생을 타인처럼 외면하며 살아온 일그러진 과거의 지문이 깊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저 흔한 우연일 뿐이야. 나 같은 미천한 몸이 감히 이런 백만장자댁의 딸일 리가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내일 지수 생일상을 차릴 거다. 지수가 좋아하던 부추 잡채랑 소고기 묵국을 최고급으로 준비해. 내 딸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해. 사모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골방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방방거렸습니다. 지민이의 생일과 지수의 생일, 그리고 내 어깨의 흉터. 이 기묘한 퍼즐 조각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지요. 잠든 지민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저는 밤새도록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차리게 될 그 생일상이 어쩌면 저를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간절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지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의 생일이자 이 집에서 잃어버린 딸 지수의 생일인 10월 12일의 새벽은 그렇게 시리고도 무겁게 밝아왔지요. 저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익숙한 손놀림에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인데도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에 집중하느라 어깨의 지독한 통증조차 잊은 채 오직 가문의 맛을 재현하는 데만 몰입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사모님의 서슬퍼런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사모님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날카로워 보였지요. 그분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앞에 멈춰서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내리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겠지? 곧 우리 지수 기일이다. 너는 오늘 다른 잡일은 다 제쳐두고 최고급 제사 준비에만 집중해. 사모님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일이라니요. 아까 서재에서는 생일이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향해 기일상을 차리라니. 그 모순적인 슬픔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 목록을 제 발치로 툭 던지셨습니다. 고기는 2+ 등급 한우 중에서도 가장 연한 안심으로만 고르고 굴비는 영광 법성포에서 직송된 걸로 준비해. 과일 하나에도 흠집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딸 지수가 먹을 음식이다. 만약 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재료가 부실하면 그땐 너랑 내 딸아이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기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은 제 낮은 자세를 비웃듯 허공을 향해 있었지요. 사모님,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자식 먹일 음식보다 더 귀하게 차려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골방에 숨어있는 제 딸 지민이는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한 사발은커녕 배고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데 저는 정작 나 자신일지도 모르는 지수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최고의 한우와 굴비를 다듬어야 한다니요.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사모님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서 주방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 동안 그의 소리 한 번이라도 새어나오면 그날로 내 가방 싸게 될 거야. 알겠니? 사모님의 서늘한 경고가 등 뒤를 때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깊게 허리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최고급 식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민이의 생일이자 지수의 기일인 오늘, 저는 제 손으로 나 자신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다. 주방 칼을 쥐는 제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화려한 음식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밤 이 저택에서 어떤 진실이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채로 저는 그렇게 제 생애 가장 처절하고도 기막힌 제사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들은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눈부신 것들이었습니다. 선홍빛 육질의 눈꽃 같은 마블링이 촘촘히 박힌 2+ 한우 안심, 황금빛 윤기가 흐르는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그리고 제 주먹보다 크고 탐스러운 신고배와 사과까지. 그 찬란한 빛깔들이 오히려 제 눈을 찔러왔지요. 이 비싼 고기 한 점이면 지민이에게 고기 반찬을 실컷 먹일 수 있을 텐데, 이 굴비 한 마리면 아이의 여윈볼에 살이 오를 텐데. 그런 발칙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늘 제사 끝나면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 챙겨줄게. 골방에 홀로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젖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커녕 어제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이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작 누군지도 모를, 아니 어쩌면 제 과거일지도 모르는 죽은 딸 지수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이 귀한 것들을 다듬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아끼지 않는 이 집에서 살아있는 제 아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굶주림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차린 이 화려한 음식이 결국 나의 제사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던 그날, 저는 지독한 소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골방에서 굶주리는 내 자식 지민이를 뒤로 한 채 얼굴도 모르는 재벌가 딸의 기일을 위해 기름진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는 제 처지가 너무나 가혹해 눈물이 솟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성찬은 저에게 위로가 아닌 살기 위해 감내해야 할 비참한 노동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는데 자꾸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방의 열기 속에서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귀한 한우와 굴비를 다듬는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골방에서 찬밥으로 배를 채우고 잠든 지민이를 생각하면 가슴은 불덩이 같았지요. 누군가의 죽음을 기리는 성찬을 위해 살아있는 내 새끼의 굶주림을 외면해야 하는 이 지독한 역설이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지도 모를 아이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이 귀한 쌀밥을 정성껏 고르고 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주발에 정갈하게 담아 뚜껑을 덮으며 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영정사진 속 아이를 슬며시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지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세상에 아무런 근심이 없다는 듯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그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니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수야, 너는 참 좋았겠다. 이렇게 너를 잊지 못하고 매년 화려한 상을 차려주는 부모님을 둬서 말이야. 제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선전의 기름 냄새와 소고기 묵국의 진한 향이 섞여들자 아이러니하게도 배고픔이 아닌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지요. 저는 갓 부쳐낸 따끈한 전을 접시에 옮겨 담으며 사진 속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면
나처럼 이런 생고생은 안 했을 텐데. 너는 죽어서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살아서도 사랑만 듬뿍 받았겠지? 나처럼 남편 매질 피해 도망다니고 자식 밥 한 술 못 먹여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지옥은 너는 꿈도 안 꿨겠지. 그렇게 말하며 접시를 놓는 제 거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제 거친 손등이 사진 속 아이의 맑은 얼굴과 너무나 대조되어 저는 얼른 손을 뒤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민이에게는 이전 한 조각, 이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먹여주지 못하는 못난 엄마인데 남의 자식 제사상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차리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나 기구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불공평하지. 누구는 죽어서도 이렇게 넘치게 받고 누구는 살아서도 수만 번 크게 모시고 사니 말이야. 그래도 지수야, 내가 부러우면서도 참 가엾다. 이 좋은 것들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길을 잃었다니. 내 엄마가 너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만 모아도 이 집 마당을 다 채우고도 남을 거야. 저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사진 속 아이에 대한 미움인지 아니면 저 자신에 대한 동정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자꾸만 치밀어 올랐지요. 화려한 제사상 앞에서 제 누추한 운명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저는 그저 영정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씁쓸한 위로를 삼킬 뿐이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생일 선물 한 번 못 해준 죄 많은 엄마가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생일 겸 제사상을 차리며 느끼는 이 비참한 동정심이 주방의 정적 속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옮겨진 음식들은 샹들리에 아래에서 낯설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처음에 보는 고급 요리들임에도 제 손은 마치 수만 번은 해온 일인 양 익숙하게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제사상은 저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린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기묘한 이정표처럼 느껴져 저는 그만 국자를 놓은 채 멍하니 솟아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제 얼굴을 비추는 거울 같은 대리석 위로 번져나갔지요. 그 눈물 너머로 영정 속 지수의 해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왔어? 엄마가 한참 기다렸어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아의 서름, 남편에게 얻어맞으며 자식 하나 지키려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이 이 이름 모를 음식을 매개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 앞에 엎드려 제 뿌리를 찾는 듯한 처절한 몸짓으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방의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그 새벽, 저는 제사상 앞에서 제 잃어버린 이름을 부르듯 가슴속 깊이 묻어둔 엄마라는 두 글자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던 울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바닥을 짚고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제 눈물이 번진 대리석 바닥을 닦아내려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제사상 중앙에 놓인 영정 사진과 다시 눈이 마주쳤지요. 사진 속 지수는 5살 무렵의 앳된 모습으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은 눈부시게 하얀 비단으로 지어진 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가슴께에는 금방이라도 정적을 깨고 날아오를 듯 금색 실로 수놓인 정교한 날갯짓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낙하했습니다. 그 나비는 예사로운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날개 끝에 미세한 곡선과 더듬이에 휘어진 모양새까지 제가 평생 보물처럼 품고 살아온 제 유일한 베네저고리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라고 하셨는데.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사진 속 노란 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저를 거두실 때, 나중에 부모님 찾을 때 꼭 필요할 거다라며 제 보따리에 넣어주셨던 그 하얀 비단 옷. 저는 그 옷에 깃든 나비 무늬를 수천 번도 더 만지며 밤새도록 엄마를 그리워했지요. 머릿속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어지러워졌습니다. 30년 전 길을 잃었다는 이 집의 딸 지수와 제 딸 지민이의 생일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텨온 그 긴 세월 동안 이 화려한 저택에서는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걸까요? 같은 날 생일을 맞이하고 어깨에 지독한 흉터를 가진 나.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퍼즐 조각들이 저를 향해 어떤 거대한 진실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혹시나 이 모든 게 꿈일까봐,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미쳐버린 것일까봐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제 심장은 정직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이 정말 나라면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상 앞에서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까? 밀려드는 혼란과 두려움에 저는 차가운 제사상 끝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정적만 흐르는 거실에서 한참 동안 그 노란 나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하얀 비단 옷과 그 가슴에 새겨진 노란 나비 자수. 그것을 본 순간 제 세상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고 손끝은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바들바들 떨려왔지요.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고아라는 주홍 글씨가 어쩌면 제 진짜 이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하나가 제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년이 어떻게.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저조차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는 멈출 줄을 몰랐지요. 만약 저 사진 속 아이가 나라면 30년 전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어린 지수가 정말 나라면 저는 그동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은 채 간절히 기다려온 이 집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저를 덮친 건 거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과 차가운 사모님, 그리고 엄격한 회장님. 이분들이 정말 제 부모님이라면 저는 왜 그 긴 세월 동안 지옥 같은 밑바닥을 전전하며 남편의 매질을 견뎌야 했을까요? 만약 제가 지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모님이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너 같은 파출부가 감히 어디서 사기를 쳐? 라며 저를 내치신다면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 무서워. 정말 무서워. 저는 다락방 골방에 있을 지민이를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희망은 달콤했지만 그것이 깨졌을 때 마주할 절망은 죽음보다 더 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적만이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제사상 끝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찬 빗줄기와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시커먼 공포가 제 마음속에서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지요.
저는 그렇게 진실 앞에 선 죄인처럼 몸을 웅크린 채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한참을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고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가 좁은 나무 계단 복도에 메아리 쳤지요. 다락방 옆 골방 문을 열자 새우잠을 자던 지민이가 부스스 눈을 떴지만 저는 아이를 달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안에서 시간이 멈춘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습기에 발에 희미해졌지만 가슴팍에 내려앉은 금빛 날갯짓만은 여전했습니다. 수천 번도 더 만져보았던 그 정교한 실매듭이 사진 속 영정의 그것과 맞닿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게 내 부모를 찾아줄 유일한 줄기다라며 품어온 제 낡은 보따리 속에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부터 지니고 있던 빛바랜 비단 옷 한 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찾을 유일한 끈이라 믿으면서도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아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의 조각입니다. 세상에 정말이었어. 왼쪽 가슴께에는 금방이라도 정적을 깨고 날아오를 듯 금색 실로 수놓인 정교한 날갯짓이 맺혀 있었습니다.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휘어진 모양새, 더듬이 부분의 한 땀까지 사진 속 그 나비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지요. 그것은 시장에서 흔히 파는 기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었지요. 제 어깨에 화상 자국, 지민이와 똑같은 생일, 그리고 내 손끝이 기억하던 그 가문의 맛. 그 모든 우연의 파편들이 이 노란 나비자수 하나로 완벽하게 꿰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곰국을 쏟아 어깨에 흉터를 입고 길을 잃었던 그 어린 지수가 정말 저였다는 확신이 제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비단옷을 품에 안은 채 어깨를 가늘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좁은 골방에는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을 꽉 움켜쥐는 마찰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수였어. 내가 이 집 딸이었어. 희망은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버려진 줄만 알고 밑바닥을 전전하며 얻어맞고 굶주렸던 제 삶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내 딸 지민이를 이런 차가운 골방에 숨겨 키워야 했던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는 비단 옷자락이 젖도록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안도감에 취해 제가 이 저택의 그늘을 잇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실세이자 사모님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 실장은 처음부터 저를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락방 골방으로 뛰어 올라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제 뒤를 밟았지요. 그의 구두 굽소리는 카펫 위에 죽어 있었지만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기운만은 제 뒷덜미를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제가 보따리를 부여잡고 오열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최 실장은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민이를 달래기 위해 잠시 주방으로 내려간 찰나였습니다. 최 실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쥐새끼처럼 제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는 결벽증에 가까운 몸짓으로 제 누추한 짐들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해진 양말들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끝이 침대 구석 깊숙이 처박아둔 그 낡은 보따리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야?
최 실장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조금 전 제가 확인했던 그 하얀 비단 옷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먼지 쌓인 전등 불빛 아래에서 노란 나비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번뜩이며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30년 전 지수가 사라지던 날 입고 있었던, 사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밤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옷이었으니까요. 파출부 주제에 이걸 왜 가지고 있어? 감히 누굴 속이려고. 그는 나비 옷을 움켜쥐고는 입술 끝을 비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에게 이 옷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최 실장은 옷자락에 묻은 제 눈물 자국을 혐오스럽다는 듯 털어내며 그것을 품 안에 거칠게 구겨 넣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최 실장은 이미 나비 옷을 손에 쥐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최 실장님, 제발요. 그 옷 돌려주세요. 그건 제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제 간절한 애원에도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해? 도둑질한 작물치고는 꽤나 거창하네. 내가 이 집 딸이라도 된다는 거야? 꿈깨, 이 천한 년아. 사모님이 아시면 넌 감옥행이야.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진실을 향한 경외심 대신 저를 짓밟아버리겠다는 사악한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비 옷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최 실장은 매몰차게 제 가슴을 밀쳐내고는 소각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 정체를 증명할 유일한 열쇠가 저를 가장 증오하는 남자의 손에서 타버릴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옷을 불길 속으로 던지려 팔을 치켜든 찰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최 실장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지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제 심장도 제가 되어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최 실장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고 저택의 높은 담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야? 벼락 같은 고함에 최 실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상복을 입은 사모님이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평소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그분의 눈동자는 소각장의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황급히 옷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사모님의 시선은 그 너풀거리는 하얀 옷자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라 이 파출부 여자가 도둑질한 물건을 처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비겁한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손에서 그 옷을 낚아채듯 뺏어 드셨습니다. 떨리는 사모님의 손끝이 옷 가슴팍에 새겨진 노란 나비자수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숨소리가 멎은 듯 고요해졌고 이내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비단 옷 위로 툭툭 떨어졌지요. 이 옷이 왜 내 손에 있어? 이건 내가 우리 지수 돌 때 밤새워 수놓은 옷인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딸 옷인데. 사모님의 절규는 소각장의 불꽃조차 얼려버릴 만큼 처절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나비 옷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는 사모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사모님은 타다 남은 비단 자락을 매만지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의구심과 함께 30년 전 잃어버린 진실을 향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말해봐.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네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똑똑히 말하란 말이야. 사모님의 외침이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저는 제가 누군지 증명할 마지막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타오르던 불길도 최 실장의 악에 바친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손에 들린 그 낡은 나비옷만이 찢겨나갔던 제 운명을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멈춰버린 나비의 날갯짓이 마침내 그 비극적인 실체를 드러낸 그날 밤, 최 실장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섬뜩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피눈물로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을 한 줌 비단 옷에 쏟아내며 오열하는 사이 최 실장은 이 모든 판을 뒤집기 위해 저의 가방이 놓인 세탁실로 조용히 숨어들었지요. 그의 손에는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던 사모님이 보석함에 넣으려다 침대맡에 잠시 내려놓았던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낡은 청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반지를 저의 때 묻은 옷가지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한 번의 비열한 손짓으로 저를 지수의 자리가 아닌 감옥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실장이 사모님의 반지가 없어졌다고 소동을 피우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지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로 끌려 나왔고 최 실장은 사납게 저를 지목했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 가방 좀 보세요. 아까부터 제사상 차리는 척하면서 집안 물건에 자꾸 손을 대는 게 수상했다고요. 저 나비옷도 어디서 훔쳐온 게 분명합니다. 최 실장은 제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굴러나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최 실장님이 꾸민 짓이에요. 제 처절한 외침은 거대한 거실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타다 남은 나비옷과 도둑 맞았다는 반지를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지셨고 최 실장은 기세를 몰아 저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사납게 몰아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부모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마음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비릿한 비웃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가 저를 완벽히 매장하기 위해 미리 열어둔 뒷문으로 짐승 같은 박철수가 들이닥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를 풍기며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편안한 집구석에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었냐? 이 도망간 마누라녀나. 철수의 고함이 샹들리에를 흔들었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고가의 도자기와 장식물들을 거칠게 휘둘러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하며 박살나는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모님과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셨지요. 철수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찾아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돈 내놔. 내가 여기서 파출부하며 번 돈 다 어디 있어? 지민이 그 계집애는 어디 숨겼냐고. 철수는 거실 중앙에 놓여있는 제사상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지수의 영정사진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 실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통제 불능인 박철수가 고가의 도자기들을 박살내며 광기를 부리자 최 실장의 눈동자에도 당혹감이 스치며 금태 안경 뒤에 눈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제발 그만해.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제발 나가. 하지만 철수는 제 가슴팍을 발로 밀쳐내며 더욱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결하고 정갈했던 대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고성과 비명, 파손된 가구들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지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제 치욕스러운 현실이 제 진짜 부모님일지도 모르는 분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호의호식이야. 박철수의 거친 손길에 제 낡은 셔츠가 비명처럼 찢겨나갔고 평생을 감춰온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짐승처럼 날뛰던 박철수의 손길은 흉터를 확인한 사모님의 처절한 비명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났고 경호원들에 의해 거실 구석으로 거칠게 제압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광기 어린 소란을 뚫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이건 30년 전 그날 내가 흘린 뜨거운 국물 자국이야. 내 아기의 살점을 파고들던 그 고통이 여기 그대로 살아있는데. 비명은 곧 처절한 통곡이 되어 거실을 메웠고 그 흉터는 이제 수치가 아닌 우리를 잇는 유일한 탯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어깨를 감싸주며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제 찢겨나간 살결 위로 떨어져 번져나갔지요. 사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 구석구석을 손으로 훑으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 지순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니? 사모님은 바닥을 기어 제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흉터를 어루만지며 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흉터 위로 떨어질 때 제 평생의 서름과 고통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엄마라는 비명이 되어 거실을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손에 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다가와 우리 모녀를 한꺼번에 감싸 안으셨습니다. 권위와 자존심 같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소리가 30년 만에 되찾은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과 아수라장이 된 제사상 위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핏줄의 기적이 눈물겨운 상봉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파출부도 매맞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의 흉터는 더는 치욕의 흔적이 아니라 저를 이 집의 귀한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가장 눈부신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듯 서로를 놓지 않은 채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마주한 빛 속에서 한참 동안 오열하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온 핏줄의 전율이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구원의 빛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상봉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부정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마지막 관문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그토록 갈망하던 진실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마주한 결과지에는 99.9% 일치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돌아온 저택의 거실은 이제 더 이상 일터가 아닌 자비 없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읽어 내려가던 회장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고 그토록 단단하던 어깨는 참회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모님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셨고 그 눈물은 지난 30년의 의심과 누명을 단숨에 씻어내주는 구원의 성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락방 골방에서 떨고 있을 지민이에게 이제는 엄마의 진짜 이름을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제 자리를 되찾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최 실장과 박철수를 향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다니 단 한 가지 죄목도 빠뜨리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게 하라. 거실을 울리는 회장님의 호령은 30년의 악연을 끊어내는 작두날과 같았습니다. 비굴한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끌려나가는 악인들의 뒷모습 위로 제가 짊어졌던 파출부라는 낙인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역설적으로 김지수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는 축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락방의 지민이에게 달려가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보상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새 신분증을 쥔 순간 평생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명단에서 제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는 김 회장님의 장렬하는 눈부신 지위가 채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무릎 꿇고 닦았던 차가운 대리석은 이제 제가 딛고 서야 할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세상에 공표하셨습니다. 너는 이 집의 주인이고 내 딸 김지수다. 서연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30년의 도망이 끝나고 정당한 보상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택의 어두운 뒷문이 아닌 환한 정문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엄마는 제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다 결국 어깨의 화상 흉터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닿은 후에야 저는 이 흉터를 부모님께 인도한 가장 아픈 등불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뿐이던 서연과 작별하고 진짜 지수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그러진 살갗 위로 비치는 저녁 햇살은 마치 흉터 위에 핀 붉은 꽃송이처럼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긍정하게 된 순간, 저는 비로소 과거의 서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김지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배하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건 지민이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찾아봐라. 지민이의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얼어붙었던 저택의 공기가 녹아내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는 지민이를 위한 폭신한 카펫이 깔렸고 주방에선 쿠키 굽는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이곳이 누군가를 기리는 재단이 아니라 가족이 숨쉬고 사랑을 나누는 집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도가 지배하던 공간이 이제는 산자의 생명력과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민이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올 때 뒤따르는 부모님의 웃음 섞인 잔소리는 이 저택이 되찾은 가장 소중한 온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은 아이의 웃음소리라는 마법을 통해 비로소 완벽한 치유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귀환이라는 뉴스는 세상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장 안에 머무는 상속녀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자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피해자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는 존재가 된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비행이었습니다. 강당 벽면의 금빛 나비 로고는 이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날아오르겠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낡은 옷 속에 박제된 무늬를 벗어나 저와 지민이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초록빛 잔디 위를 걸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30년 전에 그 밤을 뚫고 온 듯 노란 나비 한 마리가 기적처럼 나타나 눈부신 햇살 속으로 우아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민아, 저 나비는 이제 비바람을 피해 숨지 않는단다. 제 어깨의 흉터는 이제 아픔의 낙인이 아니라 더 높이 날기 위해 몸에 새긴 위대한 흔적이니까요. 저 멀리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나비의 잔상을 끝으로 저는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저 푸른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온기와 제 손을 꼭 쥐시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가 돌아온 이곳이 진정한 낙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평온이, 그리고 다시는 꺾이지 않을 나의 비행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저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 씨 어깨에 남은 상흔은 이제 삶을 옥죄던 사슬이 아니라 부모님의 품을 찾아준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30년의 비바람을 뚫고 온 노란 나비는 이제 눈부신 햇살 속으로 자유롭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지우고 싶은 아픈 흉터가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언젠가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지수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도 따스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꿈꾸는 삶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더 따뜻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